오늘 문제 2번 한번 보시면 2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중개업이란 의뢰, 보수, 업 3개가 들어가야 중개업이죠.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보조원은 개업공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사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해야 되는데 계약서 작성이라고 해서 틀렸죠? 계약서 작성 등 중개 업무는 소속공개사나 개업공개사가 할 수 있습니다. 3번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 전세 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행위는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예, 업은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틀렸고요. 4번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이라고 볼 수 없다 했는데 의뢰, 보수, 업 3개가 들어가면 등록했든 안 했든 중개업이에요. 등록 안 하고 이런 3가지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업자라고 해서 처벌하죠. 예, 그래서 중개업은 의뢰, 보수, 업 3가지만 들어가면 중개업이다. 4번도 틀렸고 5번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 다음 시간에 하는데 시험 보고 가지고 자격증 취득하는 거는 미성년자도 되고 다 되죠. 자격 취소 3년, 부정행위 5년 빼고 다 시험은 볼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다 보니까 이게 딱 범위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기출문제입니다. 기출 8번까지는 기출문제고 9번, 10번은 제가 10번은 이게 기출문제를 약간 응용했어요. 기출문제에다 제가 추가시켰어요. 2개를. 기출문제는 그 시옷을 제가 시옷, 비업 맨 뒤에 2개만 추가시켰고 그 기출문제예요. 비업, 시옷 2개는 정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이 2개는 다 정정 가능한 거죠. 일단 그거는 10번은 한번 그 암기 프린트 14번 보고 풀어보세요. 봐도 이게 좀 헷갈리죠? 막상 어려워요, 이런 게 좀. 그래서 제가 지금 진도와 상관없지만 쉬는 시간에 풀어보시라고요. 지금 일단 그 어려운 것도 짜증내고 안 풀어보면 나중에 고통받으니까 좀 힘들지만 미리 한두 문제씩, 몇 문제씩 제가 내겠습니다. 이 기출문제는 출제됐어요. 정정, 변경이다. 그래서 우리 암기 프린트 14, 15에 있잖아요. 지금 10번에 그 기억도 헷갈리잖아요. 지금 기억. 주민등록번호는 정정 안 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바꿀 수 있죠? 주민등록번호를 바꾼다는 거는 지금 왜 이게 안 되냐 하면 취지가 지금 제가 매수인이었는데 그냥 미등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 다시 대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냥 생략해버리고 다른 사람이 산 걸로 정정해버리면 중간 생략 등기 등 탈세 등으로 악용될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바뀌었으면 주민등록번호가 바뀌었다는 건 사람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저 앞으로 등기했다가 다시 넘겨야 되는데 그냥 정정하겠다, 잘못 적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주민등록번호 바꿔버리면 사람이 바뀐 거잖아요. 그래버리면 이게 중간 생략 등기 등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주민등록번호 바꾸는 거. 그 토지의 종류도 안 돼요. 지번도 못 바꿔요. 지번, 토지의 종류가 바뀌었다는 건 딴 부동산이에요. 지금 이거 거래했는데 지금 다른 부동산으로 바뀌었으면 종전부동산 해제 신고하고 새로운 부동산 거래했으면 새로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라는 취지랍니다. 국토부에 물어보니까. 그래서 일단 나중에 하여튼 한번 그 14번 보고 좀 풀어보시고 나중에 답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한 거 중에서 용어정의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 거의 공인중개사법은 보통 수험생들이 거의 날로 먹으려 하더라고. 여러분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민법은 어렵다고 하니까 계속 공부하고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뭐 한 80점 나오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걸 점수를 잘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장난을 하고 스트레스 받게 만든다고요. 이거는 어느 정도 암기만 하고 나면은 어느 단계만 올라오고 나면 굉장히 쉬워요. 이제 그 암기할 동안에 스트레스는 좀 받는데 완전히 암기하고 나면 최고, 시험 볼 때는 최고 고득점이 가능해요. 80점 이상, 70점 이상은 다 나오고 거의 조금 공부하면 80점 이상 나와요. 2장 암기하는데 이것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정확하게 암기만 하면 2장만 하면
그 민법 하는 것만큼 하면 민법보다 훨씬 쉽다는 거지. 전혀 안 했는데 그냥 자동적으로 점수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씩은 투자해야 돼요. 그래도 여기도. 어차피 나중에 되면 공법도 40점이고 이것도 40문제고 문제수 똑같잖아요. 그럼 이게 최고 중요해요. 공인중개사법이 나중에 가서는. 지금은 아니지만. 왜냐면 똑같은 시간을 투자하면 훨씬 더 고득점 하기가 쉬우니까 나중에는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되겠죠? 안 되는 거 어려운 거 자꾸 앉아가지고 특히 예를 들면 계산하는 거 학계로는 안 되는데 그거 자꾸 앉아서 봐야 지금 제가 통계를 보니까 지금 학계론 계산하는 게 전혀 이해 안 되면 시험 볼 때도 안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그거는. 미안하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되는데 그 수학적 기초 해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포기해도 40점 받는 데는 문제 없어요. 학계론도 스트레스는 많이 받는 과목이에요. 왜냐면 근데 막상 시험 보면 학계론은 공부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뭐 별 차이 없이 비슷하게 50점 이상은 나와요. 최소한 50점 이상은. 왜냐면 그냥 일반 그 제가 부동산하고 원론 감정평가사 시험 올해 거 나온 거 보니까 공인중개사법이 2문제 나왔어요. 법인의 겸업 제한 6가지 하고 확인 설명해야 되는 거 9가지를 나왔는데 그게 감정평가사 공부하는 분들한테는 엄청나게 어렵죠. 공인중개사법 공부를 전혀 안 했으니까 우리가 보면 쉬운데 그래서 학계론은 전혀 안 배운 게 나올 수 있어요. 공법도 나오고요. 이런 게 잡다한 게 여러 가지가 나와요. 100점은 1차에서는 100점 받기 어려운 게 학계론이고 2차에서는 100점 못 받는 과목이 중개실무예요. 이게 공법은 100% 암기하면 100점 받을 수 있어요. 중개사법은 문제 자체가 완벽하지도 않아요. 그 100점 받기는 거의 불가능한 과목이에요. 70점 받기는 쉽지만 공인중개사법이 그 과목의 특성이 다 다른데 무조건 다 똑같이 생각하고 이거는 왜 이렇게 짜증나고 암기해야 되냐. 이거는 과목 자체가 암기하는 특성이 있어요. 1차도 기본적으로 암기는 해야 돼요. 단 이해를 하면서 리갈 마인드, 법적 사고력을 가지고 물론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 개업공개사란 이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기출문제인데 맞죠?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소속공개사는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 포함되죠.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자격증 있는 사람은 소속공개사고 자격증 없는 사람은 반대 해석을 하면 보조원입니다. 보조원이라는 말은 없지만 디귿의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개사에 고용되어 그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속공개사이다. 소속공개사는 보조도 할 수 있고 중개 업무도 할 수 있잖아요. 보조밖에 안 된다 하면 X지만 보조하는 자도 도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죠. 보조하는 자도 소속공개사고 중개 업무를 할 수도 있고 맞고요. 리얼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임대차 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볼 때는 뭐 저도 예습하라고 했지만 저도 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예습해 본 적이 없어서 말하기도 민망한데 어쨌든 그래도 한 30분 일찍 오셔서 예습을 하고 뭘인지 대충 읽어보면 돼. 정확하게 다 몰라도 뭐 어디를 공부할 건지 그 목차 정도라도 보는 게 좋다고요. 그렇게 한 30분 정도 그리고 문제 이거 10문제 내드린 거 해설도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미리 그 예습이거든요. 미리 진도와 관련된 문제니까 몰라도 해설 보고 이러면 그게 예습이라고요. 그렇게 한 30분 예습하고 수업 끝나고 한 30분 정도 복습하고 그래서 한 1시간 정도만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외에 이제 뭐 학계론이나 민법이나 공법이나 다른 과목 하더라도 어느 정도 여기도 조금은 투자를 해야 돼요. 전혀 안 하고 그냥 수업만 듣고 책 듣고 있다 일주일 후에 와가지고 전혀 기억 안 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전에 질문 그 법인,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 안 하고 우리 암기 프린터 3번인가요? 3번에 등록 기준 적용하지 않고 책임자 요건 적용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암기 프린터 3번에 1번에 보니까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특수법인은 이게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등록 기준이 적용 안 되니까. 특수법인은 자본금 얼마든지 상관이 없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게 제가 말은 안 했는데 특수법인은 등록해야 된다, 등록 안 해도 된다. 답이 뭘까요? 그럼 특수법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해야 된다. 특수법인 등록 안 한다. 답은 원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원칙은 해야 됩니다. 아무 말 없으면. 다만 예외적으로 특별법에서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농협, 산업단지 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은 등록 안 합니다. 신탁업자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등록합니다. 이런 건 제가 말을 안 했는데 특수법인에 대해서는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말을 안 한 거예요. 말을 안 했는데 거기 보면 6페이지, 우리 서브노트 6페이지에 지금 말한 게 6페이지 박스가 3개 있는데 두 번째 박스, 중간 박스에 보니까 적어놨잖아요. 그 한자가 뭐냐면 불료가, 이 말은 불료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필요하지 않다. 길게 적기가 힘드니까 표 안에 그냥 불료라는 뜻이에요. 이게 불필요하다 이 뜻이라고요. 한자 그 6페이지 지역농협 등록 안 한다. 신탁업자 등록 요는 필요하다 이 말이죠. 필요할 때 요자니까 이해되죠? 이거는 시험에는 잘 안 나와서 제가 말 안 한 거예요. 제가 말 안 하는 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참고로 여러분들은 뭐 요약집은 다 읽어보는 게 좋겠죠. 7페이지 그 메뉴에 있는 판례 이것도 뭐 공법, 이것도 어디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은 있었어요. 민법인가? 공법 같은데 어디요? 공법? 민법에 나와요? 예, 민법에 나올 수도 있겠죠. 공용 부분에 하나여 생겨되죠. 전유 부분은 생겨 안 되고요. 그러면 이게 공용 부분이 많을까요? 전유 부분이 많을까요? 관리비? 전유 부분이 많아요? 전유 부분이 많나요? 그 아파트 같으면 뭐 전기세 이런 거 수도세인가 전기세도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죠? 전기세가 포함되어 있어요? 수도세가 포함돼요? 둘 다 포함돼요? 그것까지 하면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아파트 관리비 뭐 와이프가 관리한다기보다 그냥 통장에서 빠져나가니까 신경을 별로 안 써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하나는 포함되는 것 같더라고. 수도세, 전기세 이런 거. 자, 어쨌든 전유 부분만 이게 이제 문제되는 거는 보통 일반 관리비 같은 건 관리사무소에 안 내면 자꾸 독촉하고 거의 다 내요. 근데 이제 경매 넘어가고 이런 물건들이 문제인 거예요. 경매 넘어가면 이게 관리비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한 1년씩, 2년씩 안 내면 뭐 관리비가 몇 천만 원 되는 수도 있어요. 연체되고 이러면. 그 판례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 관리비 안 내고 이사 나가려고 하니까 관리사무소에 못 가게 차 막았어요. 그러니까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고, 경찰 불렀다고 이 차 못 가게 한다고. 그 못 가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관리비 안 냈다고 차 이사 못 가게 관리사무소에서. 없어요, 그거는. 우리 자력구제는 안 된다고요. 아무리 관리비 안 낸다고 전기, 물 다 끊어버리면 그것도 처벌받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끊어버리더라고. 안 내면. 다 끊으면 안 되고 일부 주면서 어디 가서 물 떠먹으라 이거 알려줘야 돼. 그걸 고지를 해야 된다고. 어디 다른 데 가면 물 뜨는 데 있다. 이거 알려줘야 된다. 안 그러면 의식 죽어야 되잖아. 물도 못 먹고 이러면. 완전 어떤 경우는 보통 관리비 안 내면 끊어버리고 그러죠. 전기하고 수도 끊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안 된다. 법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자력구제는 안 돼요. 우리나라는. 뺨 한 개 맞았다고 때리면 쌍방폭행이에요. 단지 양형의 정상을 참작할 뿐이에요. 형을 선고할 때 먼저 때린 사람을 좀 더 무겁게 선고할 가능성은 있지만 둘 다 처벌받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때리면 한 번 다 때리세요. 지금 증거 수집해가지고 고소해서 국가가 행정형벌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어요. 자, 9페이지 중개대상물입니다. 중개대상물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오늘 한 거 중에 오늘 하는 게 가장 어렵고 시험에는 가장 출제 빈도는 낮아요. 오늘 한 게 용어쟁이, 중개상물, 공인중개사 제도 3문제밖에 안 나와요. 해마다 나오는 거는. 목적은 4년에 한 번 정도 나오니까. 그럼 원래 8주 강의를 하면은 한 주에 5문제는 나와야 되는데 오늘 가장 안 중요한데 가장 어렵습니다. 오늘 하는 게 관념적인 거기 때문에 특히 용어정의와 중개대상물이 어렵습니다. 용어정의와
중개대상물이 어렵다. 자, 중개대상물은 보면은 어려운 이유가 막연하게 법조문에 보면 그냥 토지라는 말밖에 없기 때문에 어렵다고요. 공법은 중개상물에 해당되는 토지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하고 열거가 돼 있어요.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령이나 이런 데 보면 공법 체계를 보면. 근데 우리는 아무런 말이 없으니까 이게 어렵다고 해석상 근데 모든 토지가 또 다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청와대 부지, 청와대가 있는 그 땅 팔아먹을 수 없잖아요. 국가재산이나 공유재산, 원주시청 부지 이런 거 팔 수 없죠? 월드컵 경기장 이거 중개상물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말이 없다고 우리 법에는. 그래서 해석상의 문제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일단 다 적고 다시 보겠습니다.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우리 요약집이 200페이지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한 150페이지도 안 돼요. 그거 다 비교돼, 계속 중복되는 거예요. 비교돼 있고 뒤에는 보면 다 비교돼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내용은 한 13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중복돼가지고 계속 비교돼 있기 때문에 뭐 7일 이런 게 여러 번 나오고 이러니까 중요한 거는 페이지 수로는 한 200페이지 정도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네, 그래서 시험에 중개대상물은 과거 기출문제에 요즘은 이런 거 좀 잘 안 나오는데 중개대상물은 법률로서만 규정하고 있다. X로 출제됐어요. 대통령령으로도 규정하고 있다는 취지로서. 근데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어요. 왜냐하면 법률을 학자들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일부. 어쨌든 법률로서만 규정하고 있다. X. 즉 시행령으로도 규정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도 출제된 적이 있다.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것을 중개대상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토지를 말씀드리는데 모든 토지가 다 되는 게 아니다. 국가 소유나 지자체 소유 토지는 중개상물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때까지 기출문제 나왔던 걸 보면 무주부동산, 무주토지, 무주부동산이라고 나왔어요. 무주는 주인 없는 부동산이라는 뜻인데 한자를 적지 않아가지고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2번 출제됐는데 수험생들이 이의신청에 무주구춘동에 있는 건 안 되냐 이렇게 이의신청을 올렸었습니다. 예, 주인 없는 부동산,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다음에 미채굴 광물인데 광물 채굴권은 광업법 제2조 광업법을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 어플 다운받았으면 현행 법령정보에서 광업법 이렇게 쳐가지고 2조를 한번 보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광업법 제2조에 보면 광물 채굴권은 국가에 기속되어 있다. 국가만이 광물을 채굴할 수 있다. 개인 땅 밑에 석탄이 매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건 개인 게 아니고 국가가 채굴권이 있다. 그러므로 중개상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미채굴 광물. 그 다음에 포락지 이런 게 또 출제됐던 지문박 위주로 보는데 포락지도 하천의 범람으로 인하여 하천화된 토지에 대해서 국가가 토지 소유자에게 손실보상을 하고 하천 토지로 편입하여 사건이 소멸된 토지, 개인의 권리가 소멸된 토지, 개인의 권리가 소멸됐기 때문에 이건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될 수 없다. 국가는 수용을 하면 수용 보상금만 지급해버리면 국가 소유입니다. 등기는 국가 앞으로 넘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 그 다음에 공유수면 매립지, 이게 시험에 출제됐어요. 공유수면 매립지. 중개상물이다 아니다? 공유수면 매립지 중개상물이냐고 아니냐고요? 바다 중개상물 아니죠. 바다 밑에 그 땅이지만 바닷물 다 퍼내면 토지잖아요. 그래도 그건 국가 거니까 소위 빈지 만조수위와 간조수위 사이에 땅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는 거 이런 땅도 중개상물 아닙니다.
그 지적법에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만조수익까지 물 가득 찼을 때까지만 미치죠. 물 빠졌을 때 나타나는 토지, 그건 중개상물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공유수매는 공유수매는 아닌데, 공유수매 매립지는 중개상물이라는 취지로 출제를 했었어요. 출제위원들이 중개상물이라는 취지로. 근데 이의신청을 엄청나게 많이 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본인 틀린 거는 무조건 이의신청 하세요. 왜냐면 그 이의신청 심사하는 교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산업인력공단도 마찬가지고요. 이의신청 200문제 다 올라온대. 200문제 다. 자기가 틀린 거 다 된다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된 거 위주로만 본대요. 아예 한 명만 이의신청했으면 그건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설령 문제 잘못됐다 하더라도 혼자서 뭐 데모해봐야 별로 영향력이 없잖아요. 가장 많은 건수, 빅데이터 교수들이 다 들어가니까 가장 통계내가지고 가장 많은 거 몇 개만 본다고요. 아예 많은 사람이 안 한 거는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물론 설령 잘못됐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의신청을 많이 하시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무나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나 하니까 막 강사들이 들어가서 이의신청하고 이러니까 요즘은 아예 시험 본 사람만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저는 로그인 자체가 안 돼요. 이의신청하려고 로그인 하니까 기한은 응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의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떠버리더라고요. 안 돼요. 그래서 일단 본인이 인정받고 싶으면 이의신청을 무조건 하시라고요. 이 공유수면이 아니라는 취지로 출제됐는데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이의신청이 뭐라고 나왔냐 하면은 그럼 공유수면 매립토지 중개상물 되면 나도 오늘부터 차라리 바다나 매립하러 가야 되겠다. 이거 내 땅 만들어가지고 팔아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의신청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서 매립 면허 받아서 준공인가 받은 매립지, 적법하게 매립한 건 중개상물이 되지만 불법으로 바다를 매립해도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정답으로 인정됐습니다. 그리고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서 매립 면허 받아 준공인가 받은 매립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중개상물 된다는 취지로도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렵다고요. 뭐 예를 들면 도로, 하천, 도로나 하천은 중개상물 돼요, 안 돼요? 도로, 하천은. 예, 맞아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개인도로, 개인 하천이면 중개상물 될 수 있고, 국도, 공도면 중개상물이 안 됩니다. 그래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 해석상의 문제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건축물도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이게 무슨 법에 의한 건축물 이렇게 돼 있으면 공법에는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공적인 관계니까 공법은. 그러면 차라리 논란의 여지는 없다고요. 공법은 그래서 이 신청이 거의 인정 안 돼요. 아무리 어떤 분 그러더라고. 책에 없는 거 냈다 하던데 책 보고 내는 게 아니에요. 출제위원들이. 뭘 보고 내요? 주택법이면 주택법을 보고 내는 거예요. 주택법, 건축법 각각 7문제 나오는데 뭐가 더 중요해요? 둘 중에 점수 최고 받기 쉬운 게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3개거든요. 16문제예요. 주택법, 건축법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해요? 네. 아니, 효율적인 측면에서 가성비 측면에서 말하는 거에 똑같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공부할 분량이 작으면 더 중요한 거죠. 제가 말했잖아요. 공인중개사법이 최고 중요하다고. 조금만 공부해도 되니까. 뭐가 중요해 그러면? 주택법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택법은 옛날에 공동주택관리령까지 포함했는데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이라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내용이 훨씬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7문제. 건축법은 내용이 더 추가됐어요. 오히려. 그래도 7문제. 그러면 주택법이 훨씬 쉽다는 이야기,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 조금만 공부해도 점수 받기 쉬우니까 그런 걸 생각하고 공부해야 돼. 나중에 막판 되면. 막판 되면 최고 중요한 게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이에요. 근데 수험생들은 맨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가압률 앞에만 잡고 있다가 진도 못 나가고 그냥 뒤에는 아예 농지법 한 번도 못 보고 시험 보는 사람도 있어요. 다 뒤에가 중요하죠. 지금 그래서 공인중개사법도 지금 가급적이면 빨리 나가려고 하는 게 뒤에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는 별로 안 중요한데 보통 선생님들이 다 앞에만 시간 끌고 있다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앞에 빨리 나가버리면 재수없다 하고 뭐 싫어하니까 앞에 천천히 처음 오신 분들이 싫어하니까 천천히 나갈 수밖에 없어요.
자, 건축물. 결론은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 있고요. 건축법 제2조 2호에 보면 건축물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지법이 아니고 민법 99조 1항 민법 99조 1항에도 있습니다. 건축법 제2조 1호에는 건축물이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건축물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을 건축물이라 한다. 민법 99조 1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한다. 2항 보면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판례가 민법 99조 1항 따로 건축물이라고 안 되어 있고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이 세 가지 다 있어야 민법상 건축물로 볼 수 있다고 판례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에는 기둥이나 벽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고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건축물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유소에 기름 넣으면 세차해주는 기계 있잖아요. 그 이동식 세차장 기계는 그게 이동식 세차장 기계가 9페이지 맨 밑에 있죠? 9페이지 맨 밑에 있는데 그 판례 사건 번호를 적어놨는데 그 다음 페이지 2008도 9427 이걸 우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어플 다운받은 거에 보면 가운데 저울 표시된 게 있어요. 그 저울 판례에 들어가서 요 사건 번호만 치보면 이게 나온다고요, 판례가. 그러면 판례를 보면 뭐 예를 들면 제목이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이 중개사항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럼 여부 해가지고 적극 이렇게 돼 있으면 해당된다는 말이고 소극하면 해당되지 않는다. 소극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런 식으로 한 번씩 찾아보면 기억에 오래 남아요.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자, 어쨌든 9페이지 맨 밑에 따라서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9페이지 맨 밑에 판례 보고 있습니다.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한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에는 해당되지만 볼트 조립 방식으로 되어 있어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하고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으므로 이를 민법상 건축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판례는 보면 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도. 사건 번호가 도라는 말은 형사사건이에요. 형사사건. 민법 판례는 보면 다라고 되어 있죠. 민법은 가나다로 되어 있고 형법은 고노도로 되어 있어요. 고는 지방법은 고, 노는 고등법은 단, 고는 고가 고노도, 도는 대법원 판례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개업공개사가 옆에 무등록업자를 고발한 거예요. 이게 처벌해달라고. 즉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을 무자격자가 3건 중개하고 건당 500만 원씩 받아먹은 사건이 있었어요. 처벌이 된다는 이야기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중개사물이 아니니까 아무나 중개하고 돈 받아도 공개사법 위반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결론은 이 판례가. 중개대상물은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고 중개사물이 아닌 것은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해도 상관이 없죠. 자, 그래서 결론은 건축물은 민법상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상 건축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또 이 건축물은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예정인 미래의 건축물도 중개사물에 해당된다. 자, 그러면 시험에 입주권이라고 시험에 나왔는데요. 입주권은 중개사물 이다 아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입주권 이렇게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중개사물 이다 아니다?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모두 정답으로 인정됐어요. 복수 정답. 이 신청 인용되어서. 즉 추첨 기일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사물이 아니다. 거기 오늘 3번에 1번에 있는 것처럼 오늘 3번 문제 1번에 보면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사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아직 선정이 안 됐고
선정될 수 있는 집이 이게 청약통장에 따지고 보면 청약통장 추첨해가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잖아요. 청약통장은 중개사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에 의해서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올해 완전히 개정됐죠. 대폭 개정됐죠. 작년에 개정되고 올해부터 시행하잖아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예, 그래서 옛날에는 48조였는데 지금은 조가 72조인가로 바뀌었어요. 조문 순서도. 그 사람마다 공부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이 있긴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자기 인터넷에 보니까 최고 어려운 과목 뭡니까? 이런 거 올리는 거 보니까 저는 다 민법 이런 거라고 할 줄 알았더만 공인중개사법이 30%라고 최고 어렵다고 한 사람이 30%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인중개사법 저도 수험생인 것처럼 해가지고 얼마나 공부했는데 보니까 아직 한 번도 안 봤는데 이러더라고요. 한 번도 안 보고 지금 민법 다 떼놓고 민법 다 떼고 2달 후에 7월 달부터 시작하려고요. 이렇게 하고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최고 어렵죠. 한 번도 안 듣고 그냥 공부 안 하고 그냥 수업 들으려고 하면. 자,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법은 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들이 많아요. 명확하게 딱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게.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입니다. 그러나 동호수가 반드시 특정된 것만 한다 하면 그것도 X입니다. 동호수가 특정되기 전이라도 가능한 것도 있다는 게 또 판례입니다. 원칙적으로 위치와 면적이 특정된 게 미래의 건축물이고요. 입주권은 추첨 이런 말 나오면 중개사물 아니고요.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 인가. 관리처분 인가라는 게 뭐예요? 이게 이제 옛날 집 가지고 있던 사람한테 몇 동 몇 호 주는 걸 정하는 걸 관리처분 인가라고 하죠. 옛날에 뭐 20평짜리 가지고 있던 사람한테 30평짜리 몇 동 몇 호 준다. 위치와 면적을 정하는 걸 관리처분 인가라고 하죠. 관리처분 이렇게 주겠다, 처분하겠다 했는데 인가를 받았으니까 그대로 확정된 거예요. 이제 몇 동 몇 호 주겠다.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사물이 된다. 그러므로 단순히 입주권이라는 표현만 쓰면 중개사물이다 아니다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자, 어쨌든 미래의 건축물도 원칙적으로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사물에 해당되고 입주권은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사물이 되고 추첨기일 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사물이 아니다. 이게 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그 밖의도 자, 결론은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되는 것은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하나밖에 없어요.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명인망법 빠져버리면 수목의 집단 하면 중개사물 아닙니다. 명인망법이란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자는 뭐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관서법상 공시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만 중개대상물입니다. 그 외에 가령 명인망법을 갖춘 농작물이라도 중개상물이 아니고 명인망법을 안 갖춘 농작물도 중개상물이 아니고 하나밖에 없어요. 결론은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교량, 담장, 축대, 토사, 암석. 시험에 나왔던 게 가식의 수목. 가식의 수목이 뭐예요? 이게 나무 팔아먹으려고 심어놓은 거, 정원수 같은 거 팔아먹으려고 심어놓은 거, 이건 동산입니다. 따라서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토사, 흑토자, 모래사자, 바위암자, 돌석자 이런 거는 토지의 일부분이지 토지와 분리해서 중개상물이 아니라고요. 그 4대강 사업해 가지고 저 여주보에 가보니까 아직도 모래를 엄청나게 많이 쌓아놨더라고요. 나무 논에다가. 그럼 그 논 주인들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한다 했죠. 좋아하더라고요. 임대료, 사용료를 많이 받으니까 농사 짓는 것보다 나으니까 가만히 놔놓으면 가격은 자꾸 올라가고 있고 어쨌든 그 모래 팔아먹는 거는 중개상물이 아니니까 아무나 중개하고 돈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 중개상물이면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하고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겠죠. 모래는 따로 모래만 따로 중개상물 되진 않는다고요. 화강암 채석 허가 받아가지고 아무나 그 파는 거 중개해도 상관이 없다.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건 다 했고요.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왜?
딱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요 세 개만 중개사물입니다. 이 세 개가 의제부동산입니다. 시험에 따라서 모든 의제부동산, 모든 준부동산은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답은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 세 개만 중개상물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 세 개 빼고 나머지 거기에 우리 교재 11페이지에 보면은 어업권, 공시방법을 갖췄으나 법률에 규정이 없는 어업권, 20톤 이상 선박, 20톤 미만 선박, 건설기계, 항공기, 자동차 이런 거 다 중개상물이 되지 않는다. 농작물 뭐 이런 거 다 중개상물이 아니고요. 의제부동산인데 이런 건 중개상물이 아니다. 항공기, 비행기, 어업권, 항만운송사업재단 이런 거 다 중개상물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것만 중개대상물에 해당이 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게 이 세 가지다. 이 세 가지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개업공개사가 이 세 개를 중개해봤다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20년씩 중개업을 해도. 그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들은 시험에도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이 세 개는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됩니다.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따라서 임목은 등기된 나무를 임목이라고 합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따라서 임목이나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나 둘 다 중개 대상물에 해당되며 둘 다 토지와 분리하여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임목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데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저당권은 등기를 요소로 하죠. 등기되어야 되잖아요. 저당권은. 그 저당권이라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담보를 잡힌 물건에 대해서 만약 경매가 안 넘어가면은 저당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저당권이죠. 자기보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물론 선순위 권리자가 있다면 뭐 선순위 권리자가 받아가겠지만, 자, 그래서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되고요. 이 세 개는 일물, 일권주의의 예외입니다. 일물, 일권주의 예외다. 일물, 일권이라는 말은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소유권이 있는 게 원칙인데 예외라고요. 즉 임목이 나무가 여러 개가 있으면 이 나무를 임목으로 등기하면 전부가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받습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마찬가지예요. 공장 부지만 저당권을 설정하면 대출이 많이 안 나오니까 그 공장 부지뿐만 아니라 건물이라든지 공업소유권이라든지 생산설비 등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묶어서 이것을 재단 목록을 작성하고 이 재단 목록 안에 들어있는 것을 공장재단, 광업재단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이 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중개사물이 되는 거지, 재단에서 분리된 공업소유권만, 건물만 따로 떼어내서 중개사물이 될 수도 없고 팔아먹을 수도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중개사물 기본 개념은 했는데 그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아까 1번이 옳은 거고요. 2번 동호수를 특정하여 분양계약이 분양계획이 아니고 이거 분양계약이라고 해야 되겠죠. 분양계약이 체결된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분양계약이 체결된 미완성의 아파트에 대한 거래의 중개는 건물의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X입니다. 건물의 미래의 건축물에 해당된다고요. 그 다음에 3번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공업소유권 및 시설 등은 각각 분리하여 중개상물이 된다 했는데 재단 전체가 공장재단, 광업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중개대상물이 될 뿐 공장재단, 광업재단에서 분리해서 공업소유권만 따로따로 중개상물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공장재단을 구성하냐면 공장 부지만 저당권 설정하면 대출이 많이 안 나오니까 대출 많이 받기 위해서
담보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물건을 다 묶으면 전체를 합하면 더 담보가치가 높아지겠죠. 4번에 광업재단에 속하는 광업건도 독립한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중개상물이라고요. 5번 가식의 수목이나 암석, 토사는 중개상물이다 했는데 가식의 수목은 동산이고요. 암석, 토사는 토지의 일부분이지 토지는 중개상물이지만 돌 캐가지고 팔아먹는 거 이것도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중개상물이 아닌 건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1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 7번에 보면 틀린 것은 했는데 중개대상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예정인 미래의 건축물도 포함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공용 폐지가 되지 아니한 행정재산인 토지는 중개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재산 아까도 말했죠. 청와대 부지 예를 들면 이런 거 원주시청 부지 이런 거 중개상물 될 수 없습니다. 공설운동장 이런 거 중개상물이 안 됩니다. 토지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3번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임목은 중개상물에 해당된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대토권은 중개상물이 아니다. 대토권이라는 것은 대토권, 한자는 대토권, 대신 토지로 받는 권리입니다. 뭐 대신에? 현금보상 대신에. 이게 어디에 규정되어 있냐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 하면은 현금 보상을 해주려고만 하니까 그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나는 대대로 물려받은 조상들이 물려받은 살던 곳에 한 발자국도 못 물러난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특정 다목적 댐 같은 거 건설하면 거기에 수몰된 지역에 있던 마을 다른데 대토권 받아가지고 하나 마을 새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죠. 돈 받는 것도 싫다. 우리는 여기서 모여 살고 싶다. 이러니까 대토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업에서는 보면 이제 대토권을 뭐라 하냐 하면은 이택이라고 그래요. 이주자 택지, 이택. 인터넷에 치보면 이택. 그 다음에 협택이라고 해요. 협택. 협의 매수자 택지. 그냥 LH나 이런 데서 팔아라고 하면 그대로 팔면 나중에 또 협의 매수자 택지도 줘요. 막 데모하고 이러면 안 주고 이런 거는. 협택. 그 다음에 생택. 생활대책용 택지도 있어요. 거기에서 영업활동을 하던 사람,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생활대책용 택지도 준다고요. 여기 아마 혁신도시 이런 거 할 때 거기에 있던 원주민들은 이런 걸 다 받았겠죠? 수용되면서. 근데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위치와, 물론 이게 위택 이런 거 거래되고 있어요, 현업에서. 근데 거래되는데 아직 어디 나올지 확정 안 된 상태에서는 가격이 싸요. 위험하잖아. 어디 나올지 지금 모르고 위치와 면적이 특정 안 된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중개사물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어디 A블럭, 아직 지분도 확정 안 되고 어디 A블럭 이렇게 어디 나올지 확정 안 된 상태를 이른바 이주자 택지, 대토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토권 중개상물 아니고 영업권, 권리금도 중개상물 아닙니다.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도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우리 10페이지 판례, 맨 위에 판례 있죠? 우리 교재 10페이지 맨 위에. 10페이지 맨 위에 보면 대토권은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걸 좀 더 내용을 알고 싶으면 밑에 2011 다에 23682 이 판례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그거 들어가셔서 요 사건 번호 치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판결문 전체를 한번 읽어보면 그 취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요.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저는 결론만 적어 놓은 거고요. 자, 그래서 7번에 4번도 맞고요. 5번, 7번에 5번. 중개의 정의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했는데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되며 그 저당권이 비록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달리 볼 것도 아니라는 말은 역시 중개상 권리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다 해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10번만 풀어보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번 질문하신 분이 계시니까 10번. 우리 암기 프린트 14번 보고 풀어보겠습니다. 9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교재에 찾아보고 9번은 어디에 있는지 몇 페이지에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는 게 공부예요. 자꾸 찾아보면. 우리 암기 프린트 14번에 주지사 종목 같이 시작. 이것도 만약에 아마 주지사 종목 이 대가리만 안겨놓고 이거 풀라고 하면 헷갈리겠죠. 그냥 무슨 대가리인지까지는 여러분들 몫이에요. 제가 막 무슨 대가리인지까지 다 적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 14번에 적혀져 있어요. 어쨌든 자 기억에 매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경우 14번에 보니까 거래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지 주민등록번호는 정정할 수 있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억 정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니은은 거래 가격은 변경 신고할 수 있는 거지 정정은 아니죠. 거래 가격 없잖아요. 14번에 주지사 종목 그 다음에 토지 종류 자 그 동그라미 있다고요? 동그라미 5번에 밑에 별표해가지고 뭐라고 돼 있어? 토지의 종류,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지번은 정정 불가하고 돼 있죠? 건축물의 종류는 정정이 되는데 토지의 종류는 안 됩니다. 그 제가 이게 건축물 종류하고 토지 종류하고 이게 뭐가 다르냐 하니까 토지의 종류가 바뀐 건 그냥 딴 부동산이 달라졌다. 그냥 지번이 바뀐 거나 비슷하다. 이런 취지로 좀 이해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토지의 종류는, 토지는 종류가 바뀌었다는 건 다른 부동산이라는 이야기예요. 부동산 자체가 달라졌다. 그래서 만약에 해제했으면 해제 신고하고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건축물의 종류만 가능하죠? 토지의 종류는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거기에 동그라미 4번 건축물의 종류잖아요. 그 다음에 토지의 지목은 토지 등 그 부동산 등의 지목이니까 지목은 토지만 있지 뭐 건물은 지목 없잖아요. 바꿀 수 있죠. 정정할 수 있죠. 잘못 적었으면. 그 다음에 계약 조건 기한은 변경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는데 정정할 수 있다는 말은 없죠. 그래서 미음도 정정 불가능한 거고요. 대지권 비율은 정정 가능하죠. 대지권 비율 5번에 거래 지분 및 대지권 비율 있잖아요. 대지권 비율 가능하고 시옷, 거래 지분 비율, 면적은 정정, 변경 둘 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거 정정할 수 있는 거 맞죠? 어떤 분이 또 질문했더라고 인터넷에. 거래 지분 비율은 그 2번에 있는데 주지사 종목 할 때 주지 할 때 지분 비율은 있는데 거래 지분은 어디 있냐? 묻던데 어디에 있어요? 5번에 중간에 있으니까 잘 안 보여가지고 못 찾는데 5번에 있죠 중간에. 거래 지분도 있고 거래 지분 비율도 있고 둘 다 정정 가능합니다. 변경도 가능하고요. 이 맨 마지막에 있는 거 3개 거래 지분 비율, 면적 이거는 정정, 변경 둘 다 가능한 거예요. 제가 기출문제에다가 비읍, 시읍 2개를 더 넣은 거예요. 2개 안 넣어도 답에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넣든 안 넣든. 답은 기역 4번이죠? 기역, 니은, 디귿, 미음. 하나, 둘, 3개. 4개 맞죠? 4개. 막상 이게 문제 내면 어려워, 이게. 내가 어려운 거는 다른 사람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도 쉽고 너도 쉬운 거는 시험이 안 나온다니까. 그럼 변별력이 없잖아. 이게 합격시키기 위한 시험이 아니잖아요.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니까. 너는 모르지만 나만 아는 문제가 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정정, 변경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도와는 상관없지만 이런 문제를 앞으로도 계속 하루에 몇 문제씩은 섞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번은 4번이 답이고요. 9번은 제가 강의할 때 포상금 비교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래서 비교하는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암기도 있겠지만 그 우리 서브노트 요약집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 몇 번에 있어요? 없나요? 포상금? 예? 28번? 아니, 서브노트 28번에 또 있고
28번에 있어요? 어디, 암기 28번? 28번? 28번. 28번에. 28번에 이거는 공인중개사법 포상금이고, 그 밑에 있네. 그죠?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것도 있죠? 거기에 포상금, 부동산 거래 신고, 거짓 신고하면 취득가격의 5% 가태료 부과하고 그 가태료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한도액은 1,000만 원이고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에 허가 목적 미사용 그 다음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는 50만 원이다. 포상금이 그렇게 돼 있죠. 요것만 28번 프린트만 봐도 풀 수는 있겠네요. 28번 봐도. 그래서 9번의 답은 뭐예요? 9번 답은 5번이라고 5번. 9번 안 보셨어요 아직? 한번 풀어보세요. 쉬는 시간에 한번 풀어보세요. 9번 한번 풀어보시라고요. 다 풀어보시고 쉬었다가 다시 그럼 9번 한번 보고 일단 먼저 한번 풀어보십시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